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독감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민성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지순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확산세도 커지고 있죠. 네, 독감 전파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독감 환자 수가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를 도입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방학 이후 유행하던 독감이 한 달 정도 빨리 시작돼 방학 전 집단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과 교육부 등은 독감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독감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9세 이하의 어린이와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등 독감 고위험군에게만 보험 혜택을 적용해 왔는데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보험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독감 환자들이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때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교육부 역시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의심 환자의 등교 중지 조치는 물론 필요시 조기 방학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독감을 방치하면 개인과 주변 모두에 위험한 만큼 증상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독감의 특징과 증상은 무엇인지, 전염성과 전염 경로는 어떠하며 우려되는 합병증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유독 이렇게 빨리 번지고 있는 독감의 특징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매년 겨울철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통상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인데요. 올해는 예년과 달리 독감 환자 수가 빠르게 느는 등 그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달 말이죠. 독감 의심 환자 수가 외래 환자 1000명당 13.3명으로 유행 기준인 8.9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자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8일이죠.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이 해를 넘기기 전에 나온 건 지난 2010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다 이달 첫째 주엔 34.8명, 둘째 주에는 61.4명으로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요. 특히 초중고 학생들이죠. 7살에서 18살 사이 독감 의심 환자는 40.5명에서 107.7명, 그리고 지난주엔 152.2명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지난 1997년 독감 감시 체계가 도입된 뒤에 최고치인데요. 기존 최고치는 2013-2014년 1000명당 115명이었는데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처럼 학생 독감 의심 환자 수가 많았던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독감이 예년에 비해서 무려 한 달 정도나 빨리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방학도 하기 전에 독감이 돈 데다가 특히 초중고생들이 백신 접종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어서 집단 생활을 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속하게 퍼졌던 겁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도 6년 만에 처음으로 학기 중에 독감이 유행해서 학생 연령대 환자가 급격히 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게 돌아가자 정부 관련 부처들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독감 유행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10살에서 18살 소아청소년에게도 독감 치료에 쓰이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이 되면은요, 65살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보험급여가 적용이 돼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약값의 30%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현재 고위험군은 9살 이하 소아와 임신부 그리고 65살 이상 어르신 등입니다. 또 교육부도 대책을 내놨는데요. 독감에 걸린 학생의 등교 중지 조치와 함께 학교 상황에 따라서 조기에 방학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독감 의심 환자들이 급증을 하면서 이번 인플루엔자도 지난 2009년 신종플루처럼 대유행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요. 최근 주류 인플루엔자 뉴스를 들으시면 H5N6나 H5N8 같은 바이러스형이 나오는데 여기서 H와 N은 독감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항원들을 말합니다. H에는 15가지, N에는 9가지가 있는데 조합을 해서 보면 무려 135가지가 되는데요. 물론 이들 바이러스가 모두 사람에게 독감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합되는 과정에서 변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지난 2009년 신종플루가 그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독감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이었던 신종플루와는 달리 매년 찾아왔던 계절성 독감으로 대유행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독감은 기침, 콧물 등 감기 증상에다가 고열이나 두통, 전신 근육통, 그리고 구토와 설사, 복통 등 위장 관련 증상이 심하게 동반돼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보통 코나 기관지, 폐 등 호흡기를 통해서 체내에 침투를 하고요. 전염력이 매우 강합니다. 조기에 항바이러스제로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요,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도 있는데 독감 합병증은 주로 암 환자 등 면역 저하자나 고령자 그리고 2살 미만의 소아 등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가장 흔한 것이 폐렴이고요. 소아의 경우 폐렴 외에도 중이염이나 부비동염, 축농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기관지염과 기존 천식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요.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 미리 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예방 절차가 필요할까요? 네, 백신이 독감을 100% 예방할 수는 없지만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맞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특히 A형 독감이 가라앉더라도 내년 초에 B형 독감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개인 위생수칙 준수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와 같은 위생수칙, 그리고 기침 예절을 지켜 평상시에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독감 증상이 있다면 서둘러 병원을 찾고 항바이러스제를 48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합니다. 치료제 투약이 늦어지면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합병증이 나타날 우려가 크고 감염 확산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 독감에 대한 대처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독감 예방책, 그리고 독감에 걸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론의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독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골든타임을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미 한 달 전쯤 독감이 의심되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율이 유행 기준을 넘었지만 보건당국은 모든 연령대의 평균 비율이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기다린 뒤 주의보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행주의보의 전 단계인 예비주의보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백신도 일부 종류가 있을 텐데 예방법과 정부 대책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먼저 독감 바이러스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 듯한데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는 A형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크게 A형과 B형으로 나뉘는데요. A형은 가을과 겨울철, 그러니까 이맘때가 되겠죠. B형은 이듬해 봄에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감은 10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4월쯤까지 유행을 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감기와 달리 독감은 100%는 아니지만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다른 질환의 경우 예방 백신을 접종하면 면역 상태가 평생 유지가 되는데요. 독감 백신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매년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 균주가 다양하게 변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독감 백신을 매년 맞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독감 예방 백신의 효과는 접종 2주 정도 뒤부터 나타나는데요. 때문에 11월 초 이전에 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특히 6개월 이상 된 아기와 어린이, 임신부, 그리고 50살 이상 성인, 또 만성 질환자나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엔 접종이 필수적입니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 유행하는 A형 독감은 물론이고요. 내년 초 B형 독감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독감 백신은 A형 2종과 B형 1종을 예방하는 3가 백신이 있고요. 여기다가 B형 1종이 더 추가된 4가 백신이 있습니다. 매년 초 세계보건기구 WHO는 그해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 A, B형 각각 2종씩을 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A형과 B형 독감은 전염력 등에서 차이가 큰데요. 신종 플루처럼 대규모 감염을 일으키는 독감은 A형입니다. 반면에 B형은 증상 등이 A형에 비해서 크게 약합니다. 때문에 예방접종만 잘하면 불필요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독감의 감염이나 전염을 막기 위해선 예방접종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개인위생 수칙도 잘 지켜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손 씻기로 비누를 사용해 20초 이상 손 전체를 잘 씻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거나 코를 푼 뒤에는 손을 씻거나 소독을 해야 합니다. 재채기나 기침은 화장지로 막고 해야 하는데 만일 화장지가 없다면 손이 아닌 팔꿈치로 막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독감 증상이 있을 땐 반드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항바이러스제는 증상이 시작된 지 48시간 안에 복용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독감이 크게 유행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정부의 대응 미숙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보면은요, 11월 셋째 주에 이미 초중고생 독감 의심 환자 수가 1000명당 9.8명으로 유행 기준 8.9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보건당국은 모든 연령대의 평균 환자 비율이 기준을 넘어야 한다면서 기다리다가 지난 8일에야 유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초중고생 독감 의심 환자 수가 107.7명으로 급증을 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정 연령이나 지역에서 독감 의심 환자 수가 급증을 하면 예비주의보를 내리는 등 단계별 맞춤형 경보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도 유행주의보의 전 단계인 예비주의보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별 백신 수요 예측에 실패를 해서 어떤 지역은 백신이 남는데 또 다른 지역에선 백신이 동인하는 등 수급 불균형이 심했던 것도 이번 독감 유행의 한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나 메르스 사태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교훈은 감염병 대응엔 한치의 오차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죠. 국가적 재앙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예, 이번 주 뉴스 진단은 독감 관련 보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민성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지순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구석구석 코리아와 김선영의 뉴스나이트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날씨는 춥지만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이해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특별한 곳에 3355 모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계획을 하고 계실 텐데요. 서울에 계신 분들이라면 먼 길을 떠나지 말고 재미난 매력을 지닌 가까운 동네들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이고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매력적인 여행 장소를 발굴해 알려주는 구석구석 코리아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구석구석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재미를 선사해 주었는데요. 지난 방송에는 서울의 청춘 집합소라는 주제로 홍대와 연남동을 소개했습니다. 맛집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 홍대와 연남동의 매력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연남동의 센트럴파크, 일명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 숲길로 시작해 연남동 골목골목의 작은 가게들로 이어지는 구성은 프로그램의 시작으로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연남동의 풍경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은 도심 속 여행지를 전해주는 이번 방송의 취지에 맞게 새로운 시선에서 도심을 바라보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연남동을 설명하는 장면과 함께 제시된 지도에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었는데요. 그림의 선명도가 떨어지고 너무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어 알아보기 어려웠으며 전체적인 조감도로 참고하기에도 아쉬운 형태였습니다. 참고 자료를 선정할 때에는 영상의 구색을 갖추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시청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알아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골목의 작은 가게들을 구경하며 소개한 꽃 초상화와 팔찌 만들기 등의 소소한 체험, 그리고 젊은 예술가들이 모인 동진시장의 풍경을 전한 부분은 연남동이 가진 매력을 전달하면서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을 높여주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으로 소개한 테이크아웃 스테이크는 연남동의 특성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여 아쉬웠지만 연남동의 유명한 화교거리에 특색 있는 음식을 소개하고 소롱포와 우육탕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었던 점은 적절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연남동에 화교가 왜 많은지, 언제부터 화교거리가 형성됐는지 등의 정보도 함께 전달해 줬다면 더 유익한 내용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여행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맛집에 관한 콘텐츠는 종종 유명 음식점 홍보로 전락할 수 있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개하는 메뉴와 여행지의 연관성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진 홍대 거리 탐방에서는 패션 거리부터 비교적 외진 곳에 있는 벽화거리까지 인력거 투어를 통한 새로운 방식으로 소개되어 신선했는데요. 지나다니는 거리를 색다른 느낌이 들게 하기에 인력거 투어는 좋은 소재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홍대의 길거리 공연인 버스킹에 참여하는 출연자의 모습은 개성과 생기가 넘치는 홍대 거리의 분위기를 전해줌으로써 서울의 청춘 집합소라는 이번 방송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흥미를 높였습니다. 이번 구석구석 코리아에서는 자칫 식상할 수 있는 홍대와 연남동의 색다른 면모를 소개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였고 여행 프로그램답게 음식, 체험, 볼거리 등 콘텐츠의 구색을 잘 갖춰 다양하게 구성한 점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홍대와 연남동은 각각 하나의 소재로 활용해도 될 만큼 맛집과 카페가 즐비하고 개성 넘치는 즐길거리가 많으며 특히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 만큼 두 곳을 하나의 콘텐츠로 구성한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연남동의 새로운 모습에 치중하다 보니 홍대의 매력을 전달하는 분량은 너무 적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차가워진 공기만큼 경제도 얼어붙어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요즘입니다. 가뜩이나 수입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소식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치킨집 전화 폭탄 사건입니다. 며칠간 하루에 초 단위로 수천 통씩 전화를 걸었다 끊어 영업을 크게 방해하고 이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협박 범죄가 지난 6월에 YTN을 통해 단독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6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YTN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매장 내 CCTV 화면과 10초 안팎 간격으로 걸려온 실시간 전화 수신 목록, 매장 업주들의 인터뷰 등 생생한 현장 화면을 통해
사흘간 전화 폭탄에 시달린 업주들의 사정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범죄 사건을 다룰 때 피해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현장 영상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요소인데요. 이번 보도의 경우 피해 영상의 활용은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계속되는 전화에 당혹스러워하는 매장 직원들의 모습, 전화 수신 시간이 적힌 화면을 확보해 보여줘 사건을 한 번에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매번 다른 번호로 셀 수 없이 걸려오는 국제전화부터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까지 받은 매장 업주가 관련 업주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쓴 메시지는 피해 업주들이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피해 업장의 정보와 피해 업주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모자이크 처리로 가린 점도 바람직했는데요.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장난 전화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엄연한 협박, 사기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도 중간에 잠깐 나타난 몇 개의 발신 번호에서 미처 전부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국제전화인데다가 유효한 전화번호가 아니므로 정보 유출의 염려는 크게 없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번호가 화면에 노출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반년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한 이번 뉴스를 통해 전화 폭탄 사건의 해결은 지지부진한 데 비해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실시간 추적도 어려운 사안이라 수사가 힘들다는 점을 호소했지만 자영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YTN의 보도처럼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뉴스는 사건을 한 번 보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혹은 보도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했는지 등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나 현재 진행형인 사건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감시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이번 보도는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부적절하게 표현이 된 자막이나 부자연스러운 색이 사용된 그래픽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모초에서 현재 국정조사를 대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영상이 방송되는 과정에 코너링 아들이라는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을 다소 비하하는 듯한 자막 표현이 있었습니다. 굳이 코너링이라는 표현을 넣지 않았어도 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표현은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전남대학교가 교수 공채 과정에서 학과 전공과 맞지 않은 지원자를 채용해 잡음이 일고 있는 사실을 단독 보도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YTN 보도보다 이틀 전인 18일 이미 다수의 타 매체에서 다뤄진 내용이므로 단독 보도라는 자막을 고지하기 전에 다른 매체에서 보도된 적이 있는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검 본격 수사 첫 압수수색은 청와대 유력이라는 자막이 방송됐는데 특검 본격 수사 다음에 쉼표를 사용해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근길 안개주의 상황을 그래픽을 활용해서 전달했는데 하늘색 계열은 주로 강우량에 사용된다고 생각됐고 그림만으로는 비 오는 지역의 표시로 오인될 수 있었습니다. 안개주의라면 탁한 느낌의 회색이 떠오르는데 푸른 계열의 색상 사용이 적절했는지 의문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란 나왔던 청문회 발언들이라는 코너에서 관련 자료 영상이 방송될 때 우측 하단의 수화 방송이 자막과 겹치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보다 세심한 배치가 필요하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청문회, 국감 보도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언어와 표현에서 혼란과 경랑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에서 인용되는 용어들이 이 물결을 따라 거칠고 사나운 상징으로 거침없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옮기기조차 부끄러운 감정적 표현들도 넘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문회, 대통령 탄핵, 국정감사, 특검, 촛불민심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에서 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에서 중요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보도량을 보여주는 가운데 보도에 나타난 기사에 대한 반응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면적이고 지엽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본말에 대한 종지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검증과 반증이 얽히고 설켜서 확인되기보다는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기도 하였고, 의도적 작심 질문들이 오히려 혼란을 더해간다는 지적도 외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핵심보다는 주변에 치중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위주로 가다 보면 청문회나 국감의 취지가 떨어지는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유의성을 감퇴시키는 것은 의원이나 의원에게 요구하기는 어렵지만 미디어에서는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도나 중계를 통해 전달되는 보도의 방향도 과거와는 다르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사실과 핵심, 변죽과 신금을 정리해주는 보도 내용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아쉽다는 것입니다. 미디어의 방향 기능은 직간접적으로 시청자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원인에 대해서 다각도로 짚어내고 있습니다. 의원이나 의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미디어에 대한 주관적 기준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들의 낚시질 방식의 질문도 있지만 반복되는 드러내기식 공세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모양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등장하는 과격한 용어가 문자로 강조하는 보도에는 순기능으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국감이나 청문회 보도의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거듭되는 중대 사안에 대한 보도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통쾌한 장면이 이 나라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진지한 보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마치 탄핵은 대선으로 가는 정황으로 보도되는 것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요금이나 물가가 치솟는 서민 경제가 외면당하는 권력 이양으로 비춰지는 말아야 합니다. 정당의 활동이냐 국민의 삶이냐는 판단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 보도의 정기능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